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이 첫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의존해온 대북 우주 감시 능력을 마침내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보다 해상도가 10배나 더 뛰어나 30cm 물체도 스마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엄청난 눈을 보유하게 되면서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사각지대 없는 대북 감시 역량이 우주공간까지 확장되면서 북한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 불과 며칠 전 대한민국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지상교신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대북 우주감시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건 물론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 전력 배치가 본격화된 건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이 정찰 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은 지난 2일 오전 3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당시 팰컨 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일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이어 약 20초 후에 위성보호덮개가 분리됐습니다. 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 위성 1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 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하면서 벅찬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지상과의 교신은 팰컨 9이 발사된 지 78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의 발사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 국방부는 정찰 위성 1호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대북 감시 역량이 우주공간까지 확장되면서 대북 억지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에 따르면 정찰 위성 1호기는 앞으로 46개월 동안의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찰 위성 1호기는 고도 400만 600km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하루 수차례 특정 지점을 방문해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m급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m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 위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상도와 전자광학, 적외선 동시 운영을 고려하면 우리 정찰 위성의 성능은 세계 5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4기의 정찰 위성을 더 쏘아 올려 총 5기를 확보할 계획으로 나머지 위성들도 모두 팰컨 9에 탑재돼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팰컨 9의 경우 재활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성공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확보하는 5기의 정찰 위성 중 1호기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장비를 탑재하지만 2호기부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SAR을 탑재한 위성 4기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며 날씨와 상관없이 북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정찰 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의 특정 지점을 무려 2시간 단위로 대북 킬체인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전력인 정찰 위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대북 감시 역량이 우주공간까지 확장되는 등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렇듯 우리 군의 정찰 위성 1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군사정찰 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명칭에도 세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연관된 4월 25일이라는 특정 시점이나 정찰 위성의 재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욱더 의아한데요. 사실 425명칭은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위성과 전자광학 2호 및 적외선 장비 IR 위성의 영문명에서 따왔습니다. 각각의 SA와 2호를 합쳐 아라비아 숫자 425로 표시한 건데, 군사정찰 위성 확보 사업을 언제부터 425사업으로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사업 명칭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나 군, 기업 모두 425사업으로 부르며 굳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자체 힘으로 북한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망을 갖췄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번 정찰 위성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도 식별 가능한 서브미터급인 만큼 북한군이 확보한 최신 무기를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번 정찰 위성에는 아리랑 3호에 비해 해상도가 34배 정밀한 고성능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서브미터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정찰 위성에 비하면 흥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상 30cm 물체를 식별한다는 건 3M 크기 장갑차에 적혀있는 넘버링 소위 식별번호까지 판독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의 웬만한 장갑차 정도는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정찰 위성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것들을 언제나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찰 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가까운 미래엔 이 시간 단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 T의 움직임과 병력 이동, 북한 지휘부 동선을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몇 주 전에도 북한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평안북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정찰 위성 만리경 1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TV는 북한이 한반도에 이어 미국 하와이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을 두고 한반도 긴장감 높아지는 듯 했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거의 해프닝 수준으로 지나갔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고 평양 종합관제소와 송수신을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듯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군사적으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이 얼마나 빨리 군사 표적을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촬영된 영상물이 고해상도인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정찰 역량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정찰 능력을 평가하려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 성공 보도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 25년간 북한은 위성 발사의 꿈을 이어왔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25년간 위성을 꾸준히 쏘아 올렸지만 궤도에 올린 건 단 2차례로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던 2012년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발사한 광명성 4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북한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위성의 지상 관측 영상을 북한이 공개한 적이 없어 사실상 죽은 위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경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정찰 위성 집착하는 건 사실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눈에 해당하는 정찰 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은 상대방의 전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전략 자산인 셈인데,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북한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BBC에서 남북한의 위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명하는 보도가 나와 주목됐는데요. 지난 1일 BBC는 북한은 위성 발사 직후부터 송수신 능력을 연일 대회에 과시하고 있지만 대내 결속을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만리경 1호는 저궤도인 목표 궤도에 진입해 정상 작동할 경우 하루 34차례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지역의 특정 상공을 하루 3번 정도 관찰해선 정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북한이 비슷한 시기에 첫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성능이나 활용 목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우선 북한의 정찰 위성의 목적은 핵미사일 공격 목표를 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은 감시용으로 다각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정찰 위성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핵무기 배치 등의 동향을 독자적으로 감시하고 정찰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정찰 감시까지도 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을 위한 체계 개발을 진행하는 등 발걸음을 차근차근 내딛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우리 군은 2028년부터 초소형 SAR 위성 44기를 궤도에 올려 북한의 도발에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결국 북한을 24시간 공백 없이 감시하려면 대형 정찰 위성보다 값이 저렴해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또는 초소형 정찰 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4기의 초소형 SAR 위성은 대형 정찰 위성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내 대형 방산 업체들의 경쟁을 통해 최종 모델이 2027년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역시 급격히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SAR 위성, 특히 소형 및 초소형 SAR 위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이 한국형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ADD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리 군이 쏘아 올린 발사체엔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탑재됐는데 이를 활용한 위성은 주야간 및 악천 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위성 분야의 국내 기술력을 증명해낸 것으로 우주 강국들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해왔던 분야에서 국내 첫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정찰 위성과 초소형 위성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이미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은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비교해 압도적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SAM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SAM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해시태그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SAM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SAM의 직격 요격체 KVK-1 비컬과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SAM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SAM은 최대 50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AM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SAM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DIVERT 언드 애터투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50km의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SAM 일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SAM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K-1 비이컬룬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SAM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LSAM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SAM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AM이 MSAM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SAM의 개량형인 LSAM-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이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AM 개발은 요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SAM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SAM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SAM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통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AM 천모해공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SAM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SAM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IDEX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SAM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SAM 천궁 LL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SAM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이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의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갭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5,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고자주포, FA-50경 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K 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O-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가, 제-2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의 별도의 동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현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 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차세대 그룹인 공정에서 세계 1위로 자부하던 일본 기업을 택하지 않고 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구나 이 계약이 차세대 반도체 후공정 기술로 확인되자 이 기술에서만큼은 세계 1위라 자신했던 일본 기업 디스코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TSMC는 자사의 3나노와 4나노, 5나노 등 첨단 미세 공정에 필요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갈 그루빙, 즉 하프 커팅 장비를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TSMC라는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일본의 디스코는 지난 30년간 반도체 후공정, 즉 커팅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디스코는 다이아몬드 휠 시장과 차세대 레이저 커팅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차세대 그루빙 장비에서 한국의 이오테크닉스의 고배를 마셨으니 앞으로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회사 공급전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TSMC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자사의 최대 고객인 애플 등 다수 고객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는데 고객사들의 평가에서 한국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이 일본 기업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 반도체 후공정은 파티클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더 정밀한 레이저 장비가 요구돼 왔는데요. TSMC가 한국 이오테크닉스 그루빙을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이제 차세대 어드밴스 패키징 영역에서 세계 표준의 위치까지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멸망했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한국에 야금야금 자리를 뺏기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은 최근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강국이었던 30년 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반도체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고 특히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을 선택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세계적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공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뤄진 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법인 건립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시 일본 정부가 자존심을 접고 달려들어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이미 지난 2019년 TSMC에 러브콜을 보냈으나 한 차례 실패하고 재수 끝에 유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3,7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을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철저히 대만에 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겉으로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일본의 국방백서가 공개되자 대만은 다소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대만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일본은 2022년 국방백서에도 대만을 명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방위백서에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은 일본이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일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군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k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만은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반도체의 주요 생산지이며 대만 남쪽의 루손 해협은 일본이 해외에 의존하는 원유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조건의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분명 독립을 했는데 또다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만 일부 언론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반도체 강국이 되어 위상이 달라진 대만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형국입니다. 일본 정부가 약 1,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TSMC의 스쿠바 R&D 센터 건립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러다 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정작 일본 정부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TSMC가 이득만 챙기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가령 스쿠바에 위치한 TSMC의 R&D 센터에서 혁신적인 공정 기술이 개발됐을 경우 일본 정부나 현지 기업들에 전혀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대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구마모토 지역에 설립하고 있는 TSMC의 생산단지에 대한 효용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이 공장에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 오히려 일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일본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과 함께하며 한국과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대만에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LS전선이 대만에서 수주한 해저 케이블 계약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LS전선은 대만전력공사 TPC가 서부 해상에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1,100억 원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LS전선이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단지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1,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겁니다. 이를 통해 LS전선은 대만의 1차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8개 프로젝트의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휩쓸어버렸고 한국의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K전선이 대만 앞바다에 쫙 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총 공사비 1조 8천억 원이 드는 대만 타오이 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한 업체도 한국 업체였습니다. 삼성물산은 대만 종합건설사인 RSEA 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오이 안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지붕철 꼴트러스 및 비정형 천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난도 공사로 손꼽히는 공사였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제1, 2터미널 운영 중 간섭 사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삼성물산은 국내외 다수의 공항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항공사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만은 한국과 2014년부터 협의해온 이중과세 방지제도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대만에 투자해 수익을 냈을 때 한국이나 대만 중 한 곳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약정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현재 총 94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지만 대만과는 지금까지 이 같은 과세 협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만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에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줄어 신규 투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 간 이중과세가 해소됨에 따라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섬유 게임 업계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만과 한국이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후공정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업체에게 맡기기로 하자 일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